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민주당 전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17일이죠. 해병대 기동 헬기 마리온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자, 원인 규명 조사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조사가 됐습니까? 해병대가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이 마리온 헬기가 이륙한 4초 지나서 먼저 회전날개 1개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3개가 붙은 회전날개가 통째로 그냥 지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조종사가 한 3,300시간의 조종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미국 그 항공정비학교, 항공학교도 이제 이수를 했어요. 아주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미숙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발생했던 마리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슈퍼 푸마 헬기 사고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 프로펠러가 튕겨져 나간 거죠? 그때도? 그렇습니다. 회전날개가 그때도 튕겨져 나가면서 추락을 했고요. 현재 유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 이 장례 절차 협의에 대한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5명의 장병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머지 헬기를 모으는 가족들의 마음도 지금 유가족 마음이랑 뭐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추락 사고가 난 마리온 헬기의 원조 모델이죠. 수리온 계열 헬기 안전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 마리논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을 가지고서 불과 1년 6개월에 걸쳐서 개조 개발을 한 겁니다. 각종 전자장비, 그다음에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달렸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다의 공기는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염분에 의한 기체 부식을 막기 위해서 방염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기간이 짧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데요, 청와대는 이 수료는 문제가 없다, 기체 결함 가능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이런 발언을 내놓은 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 박사님? 매우 부적절하죠. 그 항공기 사고는 기체가 애초부터 결함이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정비의 문제점, 그다음에 조정 미숙,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몇 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헬기는 그런 보통의 항공기와는 좀 간단한 구조이긴 하지만 저게 이제 그 군에 계속해서 보급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전투를 할 때 목숨 걸고 의지해야 될 그런 장비인데, 맞습니다. 저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부품의 문제는 없는지, 애초부터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 설계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럼 우리 병사들의 조정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6개월 아니라 몇 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고쳐야 다음에 똑같은 규정을 탈 우리 장병들이 그래도 걱정 없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만 2년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리온, 우리 마리온 세계 최고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조사할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기체가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하면 결국 남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전사자들과 유가족들이 그걸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 우선 이런데 그 정확한 근거와 결론 없이 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발언의 시점이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 하루 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혹시 이렇게 제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그 5명의 해병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항공기 안전사고는 이제 결과가 굉장히 끔찍하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특히 그냥 민간이 아니라 군복무 기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어머님 말씀하셨지만은 기체 결함인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계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안전 미숙이라든지 안전 예. 그 정비 미비라든지 뭐 조종 뭐 미숙이라든지 근데 조종 미숙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이 사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서 가족들의 불안을 조금 더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예. 조금은 아쉽지만 청와대는 하루 만에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 마리논을 개발한 업체가 바로 카이라는 업체인데요. 그렇죠. 이 카이가 작년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이의 방산 비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카이가 이제 마리논을 제작했고 이것들이 기체 결함으로 의심되는 이런 예.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뭐 벌어졌기 에어버스 때문에 헬리콥터하고 이제 공동으로 제작을 한 예, 거죠. 맞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좀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이 그에 따라서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육군에서 운영 중인 90여 대도 뭐 전면적으로 이제 운항을 중단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비행기만큼이나 헬기의 이 운송 수단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5분의 장병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공군에서는 이제 비행기 사고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예. 그럴 경우에도 기체는 버리더라도 그 파일럿은 구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체 개발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파일럿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도 정말 수십억 그렇죠. 이상의 돈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전투의 최종적인 기량은 파일럿의 그 비행 기술과 사격술 이런 데서 결정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전자전 시대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늘 이 헬기에 자꾸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예. 저는 이번에 전사분들에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국가적으로도 말이죠. 예. 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어제 첫 번째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쇄신 로드맵을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초중등 고등학교의 커피 자판기를 전부 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바로 말하는 자율입니다.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 저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김병준 위원장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예.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요. 예. 비대위원장을 여러 논란 속에 결국 김병준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 비대위원장의 임명 목적 자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내부 쇄신과 혁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수의 이념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런 역할을 임무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위한 사살보다 이제 내부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발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것은 조금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국당의 제일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보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보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첫날 취임사 발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경쟁하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그것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경향을 지적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좌파 정부들이 늘 큰 국가, 강한 국가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매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엊그저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곳간에서 돈만 쌓아놨지 이걸 제때 쓰지 않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한 정부, 큰 정부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저임금 문제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서 보존해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추경을 계속 국회에다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인데 그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국가주의적 지향이 곳곳에 드러나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과 다른 작지만 강한 정부,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이것이 보수에 갇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비판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이념적 비판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이념적 가치를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논쟁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이었던 어제요. 참 이 공교롭게도 골프 접대를 받아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 또 한국당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프로암대에 골프를 한번 하고 뭐 오는 정도인데 접대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솔직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모신 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취임하는 날 딱 이런 구설수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최대 이 관심사는 당내 인적 청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권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교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제 권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뭐 의원들이 말을 안 들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인데 그때까지 비대위가 계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천권 부분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행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접점에서 이른바 종이호랑이가 안 되고 뭔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했을 때 역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당협위원장을 이제 교체하게 됐을 경우는 당협위원장이 2020년 총선에 공천권을 받는 부분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서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가치와 정책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바를 좀 실현해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전당대회가
이루어졌을 때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원외 당협위원장보다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면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압박이 되는 그런 카드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좀 가보겠습니다. 특검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놓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 브리핑 내용 또 노 원내대표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전달을 받았다는 측의 그 관련자와 특정 정치인을 조사를 해봐야만이 정확한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입장을 여기서 밝히시는 자, 노회찬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근 지지율 상승세 굉장히 좋습니다. 정의당 분위기는 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면은 이른바 멘붕이다, 청천벽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좀 충격이 큰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라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 경기고등학교 이제 동기동창인데요. 도모 변호사랑요. 예, 그렇습니다. 도 의원과 이 도화무개 변호사가 동기동창인데 2016년 3, 4월쯤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노 의원이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노 의원은 어떤 받은 바 없다라는 기존 입장과 변화 없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미국으로 출국을 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도화무개 변호사에 대한 그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노 의원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특검 수사의 어떤 동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오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보 정당 표방하는 정의당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10%가 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이 시점에 원내대표기 때문에 더 그 충격파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당 차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이거 정의당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다른 여러 정당과 달리 민노총이나 이런 그 시민사회의 강력한 이 조직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존재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당에서 입법부에 파견하는 활동가 이런 개념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대체로 비례대표로 이 국회에 입성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관행상 그저 한 번 하고 딱 교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의당에서 아주 특별하게 예전에 권영길 그 대표라든지 지금의 심상정 또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당선이 된 그런 진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말 스타죠. 그러니까 그 노회찬 의원 한 사람이 원내대표라서가 아니라 또는 현역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노회찬이라고 하는 그 이 진보 정치인의 아이콘과 같은 상징성이 이 정의당한테 갖는 그 이 무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노회찬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드루킹 사건과 연루돼서 만약에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당의 긍정 이미지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 개인에 대한 타격과는 또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정의당이 요즘 창당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동시에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이것을 원칙을 갖고 처리해 가지 않으면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사법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노회찬 의원의 몰락이 곧 정의당의 몰락으로까지 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의당 당원들이 이 경우에는 정말 읍참마속의 원칙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보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특검이요. 특검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참조인으로 조사를 할지 아니면 피의자 전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런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지역구를 기반으로 그렇죠. 다선으로 당선되고 지금 맞습니다. 이제 민평당과의 연대에서 평화정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돈다발을 받는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그런 자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좀 알고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회원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경공모라는 자신의 블로그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에 자신의 이론을 추종하고 신뢰하는 회원들을 이용해서 후원들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그런데 후원금이라는 게 그냥 의원 계좌를 오픈하면 노회찬 의원에게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개인이 10만 원 또는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후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자신의 계좌로 모아서 그거를 인출해가지고 돈다발로 전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이러한 회원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드루킹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 변호사가 같이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성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드롭나무 출판사에서 노회찬 의원한테 2천만 원을 직접 줬다. 또 창원에 직접 가서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3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구체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과연 특검 측에서 이거를 정확히 이제 소명을 해서 재판까지 갈 수 있을지 기소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제주도 한 달 살이, 동남아 한 달 살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요 한 달 동안 이 생활할 옥탑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강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강북구 삼양동 뭐 대표적인 어떤 달동네로 알려진 곳이죠. 여기에서 22일부터 한 달간 박원순 시장이 생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 때 이제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의 일환인데요. 이 방 2개, 화장실 1개 있는 규모가 한 30.24평방미터, 한 9평 정도 되는 그러한 옥탑방입니다. 월세가 보통 했을 때 한 500에서 1,000만 원 해가지고 월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은 500에서 1,000만 원이요? 네, 보증금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한 달만 딱 살기 때문에 뭐 월세를 좀 비싸게 해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뭐 서울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른바 좀 차기 대권을 향한 이런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달 살면서 강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이런 얘기 듣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